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공인에서 이미지민법 강의하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많이 좀 힘드셨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었는데 특정 분야에서 좀 많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전체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만 잘 맞춘다고 하면 합격 점수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본기에 가장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략이 3-4-3이라 아주 어려운 문제 30%는 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만 맞추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면은 민법과 특별법으로 나뉘는 건데 쭉 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칙 부분에서 학급 문제가 7문제죠. 마찬가지 물권법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거의 우리가 85%가 나오죠. 근데 보통 이제 특별법에서는 각 한 문제씩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잘 나오지도 않던 어쩌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집합 건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학생들을 좀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라 좀 많이 당황스럽죠. 솔직한 말씀드려서 가지고 저도 요 조문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 하에서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난이도가 아주 높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법에서 풀 수 있는 것 중에서 학급 문제가 모두 다 이렇게 14문제, 5문제, 19문제에다가 그리고 특별법도 가등기 담보에 관한 문제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럼 최소한 20문제. 그럼 벌써 꽈락 넘기는 것이고 중급 문제에서 우리가 상급 문제 다 날린다 하더라도 다 날려도 14문제 중에서 최소한 반은 맞겠죠. 아무리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럼 7문제, 그럼 27문제. 그렇다면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문제 이런 게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실망하셔가지고 시험을 포기하시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지문 전체가 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있을 테니까 그 지문 가지고 답을 고르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안 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합격 점수에는 충분히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41번. 이건 뭐 우리가 늘 1점 확보했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없으니까 어디 있어요? 이랬죠. 어디 있어요? 소재가 어디에요? 이랬죠. 소재가 어디에요? 그랬죠. 소유권 포기. 왜냐하면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그러면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유언 또는 유증이다 하니까 정답은 하나 나왔네, 그죠?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취소한다, 추인한다, 동의한다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죠, 그죠? 당연히. 그 다음 42번 문제. 다음 중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이것도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1번 개공,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했죠? 직접 거래. 중개사법에서 금지되는 거죠? 우리가 뭐 쌍투 그래가지고 쌍방거래, 그죠? 쌍방대리 또는 직접 거래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된 행위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단속 규정에 불과한 것을 보기 때문에 무효는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 2번. 이것도 다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죠.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은 상관없죠. 가능하죠. 그죠? 어차피 요거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반 사항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가능하다. 이게 유효죠. 유효. 그러니까 무효가 아닌 것이고. 3번 민사사건. 이게 포인트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죠. 유효. 유효니까 무효가 아닌 거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항상 시험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은 비교되는 지문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 민사냐, 그렇죠. 형사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민사냐, 형사냐 확인을 하시면 1초 이내에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4번 쓸데없는 건데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두 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이다 하는 거죠. 실수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한 게 없죠.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행위나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면 무효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 5번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아이 나쁜 놈이네 그래서 딱 나오죠.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죠. 이게 정답이죠. 5번. 제가 중급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쉬운 문제. 답을 고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43번 통정 허위 표시 옳은 것은 1.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요게 시험 많이 나오죠. 단순히 안 것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짜야 됩니다. 통정이라는 것은 정을 통하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이 정도는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죠. 항상 우리가 예상을 다 했던 지문이었던 것이고 2번 쉽죠. 가장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다. 아니고 은닉행위는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매매한 것으로 가장했지만 사실은 증여한 거죠. 증여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럼 이게 숨겨진 행위, 은닉행위니까 매매 자체는 가장매매, 요거는 무효를 할지라도 은닉된 것은 증여한다는 실제 의사가 있으니까 요것은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대리인 몰래,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 대리인이 통정했을 때 본인은 선의의 삼자로서 유효를 정할 수 있다. 양아치니? 그죠? 안 되죠. 대리인과 본인은 일심동체입니다. 대리인이 사고 친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지. 본인 난 몰랐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은 선의의 삼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죠. 별표. 그다음 4번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의의 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다 이러셨습니다. 그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특별한 기준을 두고 있죠. 선비통착사 그랬죠. 비통착사, 선비통착사.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것은 선비통, 통정 허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라고. 근데 갑자기 평소에 듣던 말이 아닌 것 같다. 요즘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늘 나오는 지문이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순간 시간이 걸리죠. 그럼 긴장이 됩니다. 식은땀이 나고 그럼 실수하고 그걸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인 것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옳은 거니까. 5번 가장 소비대차 돈을 빌린 것으로 꾸몄다. 거기에 따른 대여금 채권. 그럼 이 채권은 허당이죠.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권리죠. 그것을 모르고 양수한 사람,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3자가 아닌 게 아니라 맞죠.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권리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 사람을 선의라면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주 보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답 고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4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많이 하죠. 중개사법에서도 하죠. 그죠? 허가구역. 그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
해약금으로서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하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아니죠. 더 이상 계약금의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이행의 착수냐? 아니라고 했죠. 보통은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을 지급한 것을 우리가 이행의 착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으니까 별표. 더더군다나 신청만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닌 거지. 그다음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게 중요하죠. 협력할 의무.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특별 유효요건이죠. 토대조. 그래서 유효요건이니까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직까지 계약이 무효입니다.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고, 무효야 유효야.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으로 무효 상태에 있는 거죠. 무효 상태.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 자체는 유동적 무효 효과가 없지만 적어도 그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즉 협력하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디귿.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 파토다 이거죠. 위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를 한다. 맞죠? 그죠? 서로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이제 확정되는 거죠.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리얼. 위 매매 계약 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등기법에서도 많이 보는 것이고 중개사법에서도 많이 보는 것인데,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아니고 해제가 되면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허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 안에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맺은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안에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허가받기 전에 이미 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리면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별표. 이렇게 돼. 이거는 틀린 거다. 그 뜻이죠. 정답은 옳은 것을 항상 마지막에 잘 보십시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건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건지. 출제자가 그걸 다 압니다 또. 그래서 실수하겠지 싶어가지고, 자, 옳은 거 니은 디귿이니까 기억 리얼을 꼭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기억 리얼을 실수하라고. 참 얄밉죠.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우리를 다 꿰뚫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그 강사들이 알려준 앞글자 있죠.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은 절대 답을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출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고, 그림으로 이해하고, 도표로 정리하고, 그 다음 두 문자로 암기하고, 그 세 가지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맞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이해를 최대한 하다가 내 머리를 못 믿으니 두 문자를 만들어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거라도 생각이 나든가, 아니면 이해해서 생각이 나든가, 머리로 풀든가, 암기로 풀든가, 어떻게든 풀면 되는 거니까. 그걸 총동원해야지 어느 하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강의 방식은 드드드 했죠? 도해식, 도표식, 두 문자, 드드드입니다. 그걸 총동원할 것, 그 뜻입니다. 자, 다음 45번. 법률행위 취소. 틀린 것은,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죠. 1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한 능력자 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것은 없애는 거니까,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구속되는 건 뭐죠? 그렇죠. 추인이지, 추인. 추인은 단독으로 안 되지. 제한 능력 상태가 벗어나지 않았다면은
이건 추인은 안 되는 겁니다. 추인이라는 것은 계약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 제한 능력 상태가 해소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는 할 수가 있겠지만 제한 능력자 스스로 추인은 못하는 겁니다. 취소는 가능하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말은 그 취소 원인이 해제된 후 그 말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그 말이죠. 그때부터 3년 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죠?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죠? 취소는 소급표를 가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됩니다.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죠. 토지거래허가와 반대로 유유입니다.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동적 유효. 어정쩡하게 유효다가 그죠? 추인하게 되면 확실하게 유효인 것이고 취소하게 되면은 돌아가서 확실하게 무효가 되는 것이고 추인하느냐 취소하느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4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 이게 중요하죠.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죠? 중요한 거. 제한 능력자는 깡패야 깡패. 그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한 한도에서 원래 부당이득의 원칙은 뭐냐면 선의자는 현존 범위에서 악의자는 전부 배상, 전부 반환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그 다음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게 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맞죠?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유효인 것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유동적 유효인 것만 취소가 되는 건데 이게 추인해가지고 확실하게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또 뭐 주는 문제입니다. 점수를 주는 문제. 그 정답은 1번. 그 다음 46번 조건 틀린 것은 우리가 보통 조건 그러면 머릿속에서 기해 불정무하죠. 기성 조건을 해제 조건을 하면은 무효,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을 하면은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맞죠? 원칙이니까. 웃기고 있네. 자, 웃기고 있네. 조롱을 하죠. 조소를 특으로 하죠. 무슨 말이었다? 조건은 소급표가 안 되지만 특약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조소 특. 그러나 기한은 절대 소급표가 되지 않는다. 절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별표.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은 특약으로 소급할 수 있어. 조건은. 기한은 안 되고. 그 다음 2번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된다. 아니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위반했다는 것은 불법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불법 조건. 그래서 기본 행위에 법률 행위에 썩은 조건이 붙었다. 그럼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그럼 조건이 없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건만 무효란 얘기지. 그게 아니죠. 몽땅 무효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정답. 별표입니다. 별표. 아주 중요해요, 이거. 3번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자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조건이란 것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고 기한은 확실한 겁니다. 근데 기한 중에서 언제 발생하느냐. 시기가 불확실한 것은 불확정 기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내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10억을 주겠다. 이랬죠? 여기 본체죠.
언제 줍니까? 그냥 주지. 죽으면 준대. 죽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발생하죠. 그럼 조건이 아니지. 이건 기한입니다. 기한인데 문제는 뭡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언제가 불확실한 거니까 이건 뭡니까? 죽는 날짜가 불확실한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이다. 조건이란 것은 내일 내가 죽으면 10억을 주겠다 이거죠. 사람은 죽지만 내일은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가 않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이때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합격하면 또는 불합격하면 이런 것들은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원칙은 조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의도가 합격 여부에 따라서 돈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원래 전세 보증금 주긴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합격하면 그 말은 시험 끝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었죠. 그죠? 좀 어려운 문장이 했지만 우리가 수업 중에 한번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지조건과 이행제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즉각 이 두 가지 구별하는 방법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합격하면 그랬는데 불합격하면 확정됐죠? 근데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이행해야 하는 거면 불확정 기한이고 아니면 정의조건인 것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급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좀 미뤄놓자. 그 다음 제가 항상 설명은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면 버리시라 하는 겁니다. 4번 이행 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왜 맞죠? 해지하는 것은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사람한테 유리하다면 가능한 거지. 지금 당장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 줄게. 좀 갚아.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 그때까지 내가 일주일 뒤에도 돈 안 주면 그때 진짜 해지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아유 고맙다 야 연기해줘서 이런 거지. 상대방한테 유리하는 경우는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이 중급 문장으로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은 알리더라도. 5번 신이 성실에 반하는 행위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맞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47번 갑은 항상 중요한 게 뭐다? 누구 거 이거죠. 제일 부러운 사람. 누구 건물 누구 땅 이거죠. 갑은 갑이 건물주인. 매도하기 위해서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 즉 갑의 건물을 본대상이죠. 본대상. 본인, 대리인은 을, 그리고 상대방은 병 이렇게 되죠. 본대상. 항상 본대상 기본이죠. 틀린 것은 을이 사망하면 대리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 말도 안 되냐 이거.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건 뭡니까? 대리인이 사망하면 본사, 대사, 성파 다 아시죠? 대리인 사망은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입니다. 상속인이 왜 대리하냐고요, 내가. 상속인 지금 A는 갑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내가 왜 대리하냐고. 그럽니다. 승계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을은 대리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 계약서에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죠?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뭐 시험에 다 아시는 거니까. 3번 갑의 숙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도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숙권행위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을이 대리행위 하기 전에 갑이 그 숙권행위를 철회했다. 지금 갑이 맡긴 거니까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는 뭡니까? 이런 원수 같은 원수죠. 원수. 원인행위가 소멸하거나 즉 대리권을 부여하는 기본관계가 소멸하거나 숙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요게 추가되는 거죠. 본사, 대사성파에다가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등에다가 원수가 포함되죠. 이런 원수 같은 놈들 그랬죠. 원수.
그래서 소멸한다. 맞고 5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 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가 한다고? 지가 하는 거 되죠. 직접 대리. 그죠? 근데 언제 한다? 갑의 허락이 있으면 되죠. 원칙은 안 되는 거지만. 그죠? 허락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좀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이거 1번이 되겠죠. 그죠? 이게 됩니다. 그 다음 48번 민법상 대리 옳은 것은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대리가 나오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림만 잘 그리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건 뭐 그냥 기본이니까. 임의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다.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한다 아니고 각자 대리 틀렸고 2번 대리행위 하자로 는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왜 속합니까? 본인한테 가겠지.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이게 중요하죠.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아니고 이미 상대방 이름으로 뭡니까?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으면 병이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A가 B한테 본, 대, 상이죠. 야, 나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라고 A가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리권 없음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등기하기 전에는 상대방한테 있지만 등기가 된 다음에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죠. 별표. 그 다음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건 다 아는 것이고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임의 대리인은 승부사 그러죠. 승부사.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할 때, 승낙 있을 때 이럴 때 가능한 거지만 법정 대리는 본의 아니게 맡은 거니까 이런 바쁘니까 나는 바쁘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단 무과실 책임. 그래서 그 책임으로 그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 다음 49번 이제 옳은 것은 다행히 표현 대리 문제가 쉽게 나와졌죠.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1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아니고 존재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이거나 아니면 125조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이런 건 성립할 수 있어도 권한을 넘은 건 성립할 수가 없죠. 권한을 넘었다고 하니까 기본 권한이 있어야지. 2번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은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여러 번 하는 것이고 3번 대리행위가 자 이게 중요하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안 되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공통된 요건은 즉 수, 넘, 소 있죠. 수요 표시, 넘은 표현 대리, 소멸한 표현 대리. 수요 표현 대리, 넘은 표현 대리, 소멸한 표현 대리. 수, 넘, 소 모두 공통되는 것은 대리 행위 자체가 유효라야 됩니다. 유효. 이게 중요하죠. 별표입니다. 4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아니고 기본 대리권에는 뭐든지 다 된다.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행위할 때를 기준으로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나중에 알게 됐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때 몰랐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 정당한 이유란 것은 해석상 선이 무과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옳은 것은 5번입니다. 그 다음 50번. 대리권 없는 갑은 무권 대리죠? 이게 헷갈리게 한다니까 사람을 갖다가. 항상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을소유 부동산. 을이 땅주인. 이게 본인. 대리권은 대리는 갑.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대. 그 다음에 병, 매매계약 체결, 본대상. 요거를 갑으로 살짝 바꿔놔 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 그러면은 땅주인, 건물주인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을을 대리하여 땅주인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병은 갑이 무권 대리는 사실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했죠. 자, 그랬을 때 1번 병이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주의죠. 발하지 않은 때 을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게 많죠. 지뢰밭이. 도달한 게 아니라 발송.
발경무 그렇죠. 발경무. 발이 아파. 강사들은 발이 아프다니까 경무에 시달려. 경무에. 격지자 간의 승낙, 그죠? 격승, 격지자 간의 승낙하고 무권 대리인, 추인 최고 확답하고 그리고 다 발송주의다. 발송주의는 격무, 격지자, 무권 대리인 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인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보여요. 거절한 것으로. 우리 시험에서 웬만하면 물어봤는데 말이 없으면 거의 다 거절입니다. 90%는. 그게 중요한 거고. 틀린 걸 고르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 2번.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뭐죠? 을이 갑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 병은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뭐냐면 추인은 갑한테 해도 되고 병한테 해도 되지만 갑한테 한 경우에 병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은 병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이 대항을 못한다는 거지. 거꾸로 병이 주장하는 것은 되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번. 을이 갑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철회할 수 있다. 맞죠? 본인의 추인이 먼저냐 병의 철회가 먼저냐 둘 중에 하나 먼저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근데 갑한테만 표시했으니까 아직 병은 모르는 상태니까 병한테 추인으로서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 추인한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 뭐 같은 말이 같은 말 아니겠죠.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 4번. 을이 병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렇겠죠. 추인하면 처음 계약 체결한 때로 가서 을이 본인이 상대방한테 추인을 거절한 경우 말이죠. 그럼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대리인은 병 선택에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게 중요하죠. 맞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 무권 대리인이 이행할 책임 또는 배상할 책임이 있죠. 맞죠? 이거는 별표. 항상 케이스 읽을 때 그림을 그려놓고 을, 병, 갑 하지 마시고 본인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게 함정이 있죠. 점유하는 거 투더 물건입니다. 둘 다 골라야 되죠. 일단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모두 다 용익권이라 하죠. 저당권은 담보물건이니까 점유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건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익 물건 그러면은 전 지역이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용익권 그러면은 물건을 다 합쳐버리면은 거기다가 임차권을 포함하는 거죠. 용익권 그러면 전 지역 임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용익 물건 그러면 전 지역 요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역, 니은 요게 되겠죠. 그다음 5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다.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하는 거죠. 그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즉 그 임대인을 말하는 거겠죠.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고 인정되죠. 그리고 물건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은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2번. 취득 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 우리 민법에서 거의 뭐 직접 점유만 되고 간접 점유는 안 되고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이거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 다음 3번.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럼 항상 빼고 읽으면 되죠. 단 뭐뭐 빼고 이건 빼고 읽으시면 오히려 내용 이해가 쉽습니다.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니고 왜? 자주 점유는 추정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주 점유, 선의 점유 추정되는데 과실만 무과실 요것만 추정이 안 되죠. 4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 즉 확정 판결 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악타 그랬죠. 악타 해서
합니다. 소를 제기한 때가 악이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로 보죠. 소를 제기한 때부터는 악의로 보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는 타주로 미룬다. 그래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악의가 아니라 타주로 보는 거죠. 악의로 보는 것은 제소시, 제주가 됩니다. 중요한 거고. 틀린 거죠. 그 다음 5번 양도인이 동기부라 되어 있네요. 자,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실수가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이게 맞죠? 여기 맞죠?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뭐 한다? 적법한 권리자로, 적법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믿고 샀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과실이 없지. 무과실로 추정됩니다. 무과실로. 그래서 이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좀 이제 약간 중급 지문 이상으로만 구성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답을 고르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물권적 청구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그러니까 지금 땅 토지 소유자가 A면 그 위를 써라 쓰는 사람은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 얘는 지상권자 그랬을 때 그 지상권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 즉 A는 그 말이죠.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 내 땅인데? 말이 안 되죠. 내 땅이니까 당연히니까 여기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은 지상권자는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소유권자는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그죠? A가 할 수 있지만 이 땅을 이미 넘겼죠. 넘겨가지고 B한테 B가 있으니까 갑한테 넘겼다. 그러면은 소유권과 함께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죠. 새로운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뭐 이거 다 쉬운 문제들이고 디귿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방해한 게 아니라 ing는 방해 배제 청구고 염려가 있으면은 예방 청구죠. 근데 뭐라고 했다? 얘다 그랬죠. 얘또담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이나 예방과가 아니죠. 예방과 또는 예방 및 이런 게 아니라 예방이나 배상의 담보. 배상하는 게 아니라 담보입니다. 옛도담, 그래서 옛도담. 예방이나 담보, 옛도담 할 수 있다. 맞네.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의외로 자주 바꿔놓는 지문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방 및 손해배상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 및 안 되고 예방하고 안 되고 예방이거나 배상 아니고 배상의 담보를 그래서 예, 또, 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2번 D것이 되겠죠. 자, 54번 점유자 이게 와자인데 그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게 이제 이번에 그 문제 공개된 문제를 보니까 긁어서 복사하는 게 안 돼가지고 그래도 타치다 보니까 좀 오타가 좀 생겼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1번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이거는 과실은 열매를 말이죠. 열매 이자 같은 거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뭐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일단 맞습니다. 근데 즉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실수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죠. 실수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원래 그 과실 수취권은 선의자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과선거 그래서 과선거 과실 수취권은 선의자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였죠. 자 다음 그래서 일단 뭐 옳은 것을 고르라면 이게 조금 고르긴 좀 힘들지만 사실은 1번으로 조금 약간 어색한 문장입니다. 약간은 2번 은비 강폭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할 권리가 있다 없고 이 사람은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보기 때문에 3번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멸책 선자현이죠.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아니죠. 요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요런 게. 강폭은 그래서 그죠? 강박, 폭력, 은비 요런 것들은 다 악의와 똑같은 것이고 멸책 선자현 멸실 책임이 있을 때 선의 플러스 자주이면은 그때만 현존이익 배상이죠. 나머지는 전부 배상. 선의가 아니거나 자주가 아니거나 악이 타이면 악타면 더 완벽한 거죠. 그래서 선의이고 자주 점유일 때만 현존이익.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아니고 반환을 해야 되죠. 반환을 해야 회복자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겠죠. 그죠? 뭐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는 필요비 같은 경우는 즉시거든요. 임대차가 종료한 때가 아니라 유익비는 종료한 때지만 요거는 임대차의 경우다. 그래서 임대차하고 비교를 한다는 의미에서 요게 별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점유자와 회복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회복한 때 그때입니다. 그럼 5번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고 비선악 그랬죠. 비선악 비용 청구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오해하기 쉬운 거니까 조심해라. 그때가 별표.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다른 것들이 다 답이 없기 때문에 1번이 조금 약간 어설퍼도 정답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답안지에 그 문제지에 아이를 써놨죠. 그죠? 상대적으로 가장 적당한 답을 고르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제 오류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씩 부정확한 지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골라주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집 앞을 보면 잘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55번 상린관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외우겠습니까? 얼마나 외울 게 많은데. 자, 한번 참고로 봅시다. 기억, 토지 주변에 소음이 공해죠, 공해. 사회통념, 상식적으로 수인한도, 참을 정도를 넘지 않은 이 포인트죠. 그럴 때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층간소음, 시끄럽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층간소음은 당연히 나는 거니까 참아야 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수인한도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에는 그냥 인용, 참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 한도를 넘는 정도라면 너무 시끄럽다. 그럴 때는 뭔가 피해 보상 청구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넘지 않았으니까 청구할 수가 없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충분히. 그 다음 요건 우리가 암기하자면 모르는 거죠. 우물을 팔 때 몇 미터? 2미터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 맞습니다. 상린관계는 법률을 정한 어떤 권리관계지만 특약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2미터냐 아니냐 이걸 모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뭐 반미터, 2미터 이런 게 있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우물은 2미터다. 우울하죠. 우울하죠. 우자에서 요 이자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2가 되죠. 2미터. 뭐 이렇게라도 기억할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공법도 있고 공시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다 보면 더 헷갈립니다. 나중에 솔직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적으로 유수풀장,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 그런 승인해야 될, 물을 승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내가 아래쪽 토지가 길을 뚫어줘야 된다? 내 돈 들여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지. 그건 상식적으로 미연에서 2m는 모른다 하더라도 기역과 디귿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디귿을 제거하면 답은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물론 단 시간이 남을 때죠. 그래서 다른 쉬운 문제를 빨리 풀어놓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겠네. 그럼 문제가 풀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문을 이렇게 구성해 주는 것은 뭐 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요즘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고서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알지 못하면 답을 못 고르도록 또 보기를 또 그렇게 머리를 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좀 수험생으로서는 좀 난감하겠지만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56번을 가보시면 소유권 취득 옳은 것은 1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임의경매겠죠.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니고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냐, 법률 규정으로 인한 경우냐. 법률 행위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규정은 필요가 없죠. 그 대표적인 것이 상공판경기죠. 상공판경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경매 있죠. 경매. 이 단어가 있죠.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2번 무주. 오우,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는 산에 사는 노루 또는 주인이 없는 들개. 기르는 개는 잃어버린 거고 유기견. 그런 유실물이고. 그래서 그걸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이게 뭡니까? 먼저 찜한 사람이 이긴다 하는 게 바로 선점이죠. 선점.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틀린 거죠. 동산만 선점할 수 있지. 선점한다는 것은 점유를 취득하는 건데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한다. 국유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선점한다고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 3번 점유 취득 시효. 등기부가 아니라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자,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니까 원래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이것만 등기가 필요하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별표죠. 그래서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4번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 가다가 툭 걸렸지. 이게 뭐야? 매장물 발견. 매장된 물건은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상관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독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니까 이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자하고 반띵 절반에서 취득하게 되죠. 그 다음 5번 타주 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없죠.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자선 평공 추호죠. 자선 평공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타주 점유자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사실 뭐 하급이라고 해야 돼. 하급이라고 그죠. 중급이라고 하기보다 하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57번 민법상 공동소유 옳은 것은 1번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의 교환이다. 그러니까 원래 50% 대 50%였다가 40% 대 60% 서로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맞죠. 지분권의 처분. 이를 위해서는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죠. 지분 처분은 자유로운 거죠. 공유의 경우에는. 그 다음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했다. 지분이라 하더라도 포기하게 되는 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틀렸네. 않아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고 이겁니다. 3번 합유자 중 1위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아니고 합유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이죠. 공동사업이니까 너랑 동업한 거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 싫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독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만 합의의 경우에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합의물에 관해서 격려된, 맞춰진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자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의물에 관해서 여러 사람이 합의하고 있는 물건에 원인 무효의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제3자가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얘기지. 그럴 때 그걸 구하는 소는 합의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 보존행위, 즉 말소를 구하는 건 보존행위니까 공유이건 합의이건 보존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보통 공유는 지 맘대로, 합의는 단체로 이런 건데 보존은 각자가 다 할 수 있다. 5번 법인 아닌 종중이 그럼 비법인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비법인이 갖고 있는 것은 총유죠, 총유. 그때 그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자, 요 중개업자한테 중개 수수료 지급하기 위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이요. 이런 것들은 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옳은 걸 고르는 거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8번 쉬어가는 코너. 일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 아까 설명드렸죠. 용의권은 가능하죠. 용의권, 즉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능하고 일필 토지 일부가 안 되는 저당권, 소유권은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자,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포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만점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포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간 남는다면 한번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자, 여기서는 별로 날짜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케이스가 나올 때 19년 쓰시고 8월 1일 쓰시고 이것도 미리 이렇게 쓰겠다라고 미리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2억 원, 뭐 복잡하죠. 대여기간 1년에 이자 월 1.5% 이거 문제 풀 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쓸데없는 말입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땅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집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항상 집주인을 찾아야 돼. 갑은 을에게 2억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 토지에 을 소유 토지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출발점은 을, 부러운 사람 을, 토지 소유자. 이게 3억짜리. 누가? 갑이 을에게 대여하면서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을은 갑한테 뭐 했다?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했네요. 그 말이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은 최고액이 중요한 거죠. 요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니까 그게 2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이거 듣기 울 그릴 필요도 없는데 갑의 경우에는 2억 5천 최고액. 그러다가 2020년 7월 1일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병은 을에게 집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1억을 대여하면서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몇 년 이제 괜히 약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약 올리는 거. 대여하면서 X 토지에 같은 토지에다가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갑이 또 뭡니까? 얘가 1번, 갑이 1번, 병이 2번. 근저당권 설정. 빌려준 돈은 1억. 1억인데 근저당권 액수는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을구에 1번, 2번 가 있겠지. 1번, 2번. 자, 그랬을 때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과 병은 근저당권자죠. 그죠? 그러면 을구에서 우리가 1번의 갑, 2번의 병, 병은 후순위자입니다. 그 상황에서 병이 2022년 6월 1일 이 문제에서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지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6월 1일 어쨌거나 그래도 그림은 그래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혹시나 모르니까. 6월 1일 엑스토지에 관해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 누가? 병이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죠. 그럼 경매 신청하면은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줄줄이 다 소멸하는 거죠. 몽땅 소멸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은 기억 2022년 6월 1일 갑의 건재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맞죠? 이거 중요한 거라고 했죠? 모릅니까? 선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신청한 때 확정되는 것이고 후순위자가 신청하면은 대금을 완납한 때. 왜? 선순위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경매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냐고. 난 아직 받을 게 남아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순위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한 때 확정이 되지만 후순위자가 신청하면은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언제? 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갑에게 6월 1일 경매 신청한 날짜죠. 그때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도 담보되지 않는다? 아니지 담보되지. 건재당권은 채권 최고액 안에서는 다 담보되겠죠. 그죠? 특히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그런 제한이 없죠. 최고액 안이라면 다 되는 거죠. 1년이건 2년이건.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고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뭐 그런 중요한 거 아니고 엑스토지가 3억에 경매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3억 갑은 경매대가에서 3억을 변제받는다. 왜 3억이야?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인데 틀렸죠. 그럼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밖에 없네요. 기억밖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쓸데없이 뭡니까? 뭐 대여기간 1년이네. 아메리카 사람들이 학계로 생각하다가 막 이자 계산하고 전자 계산이 나오고 막 뜯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일단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묻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서 필요한 것을 따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60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 모두 고른 것은 이거죠. 기억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이다.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 저당권이 그 이후에 생긴 건물까지 미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이건 뭐죠? 그 땅바닥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이게 대표적인 부합물이죠. 부합물. 즉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이나 그 부합물에 미칩니다.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걸 미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자의 차임 채권 과실이죠. 과실.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한 다음에는 내 거죠. 이게 중요하죠. 또 맞습니다. 압류한 후 맞죠. 리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이다. 등기한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거기는 안 미치겠지 당연히. 그렇다면 미치는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이럴 때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또 반대로 찍지 마시고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하십니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민법상 유치권 옳은 것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 아니죠? 우선 변제권이 없죠. 경매 신청은 있는 것이고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대신에 과실을 수취해서 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그 돈 줄 사람 입장에서도 거기 나온 이자 가지고 얼른 메꿔버리는 게 원금이 까이는 거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 옳은 것은 2번이 될 것이고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승낙이 필요하죠? 남의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재산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죠. 남의 물건이니까 고유고유 간직하는 겁니다. 내 물건이야. 좀 뭐 턱 끓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남의 물건을 갖고 있을 때는 함부로 끓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승낙 없이 있다니까 틀린 거죠. 있다니까 틀린 거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됩니다.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든 다 되는 거지만 그 점유자가 채무자 본인인 경우는 안 되는 거지. 채무자의 물건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돈 내라고 하는 건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하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효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가 있고 유치권자가 있으면 채무자의 집을 수리해주고 이 집을 점거하고 열쇠를 안 주는 거죠. 키를 안 주는 거지. 얘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애달 파는 거죠. 근데 얘가 나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나가면서 자기 친구한테 대신 맡겨왔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간접 점유. 그러나 얘한테 맡겼다. 간접 점유. 이건 안 되는 거죠. 간접 점유는. 얘는 되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아니고 점유한 자니까 있다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62번 갑에게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특히 우리가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경우로 모두 고른 것은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가 있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가 같은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한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이외의 것으로 강제 경매될 때, 그래서 매매라든지 기타 등등 경매라든지 기타, 그래서 법저 관매 이런 거죠. 어쨌거나 같은 소유자였다가 한쪽에 저당권 실행이나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AA였다가 AB로 달라지게 되면 그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가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 소유의 건물을 갑이 매수했다. 갑이 매수했죠. 애초에 을과 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뭡니까? 일단 확실한 거 하나, 기억을 빼는 거죠. 기억을 빼면 이런 거 제끼는 거지. 그죠? 그럼 니은 디귿이니까 니은은 무조건 맞겠네. 그럼 니은은 패스하고 해도 되죠. 그죠? 그냥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원래. 자, 그러면 니은, 을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자, 을 소유 토지 위인데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죠. 을과 을,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단은 같은 거죠. 공유하다가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가 저당권자.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임의경매 병이 즉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 그래서 이걸 저당권 실행하는 바람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병이 취득한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와 이제 그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럴 때 애초에 을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을한테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상권이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어차피 니은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푸는 게 아니죠. 우리 1번은 기억을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 디귿.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결국 2번 아니면 4번이다. 이렇게 보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결국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시험이 되는 거죠. 자,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그러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또 갑이 을로부터, 그러니까 을이 땅 주인이죠. 을이 건물 주인이죠. 근데 둘 다 미등기 건물이네. 이게 미등기네,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 그리고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그러니까 갑이 둘 다 매수한 거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이것만 등기했습니다. 그럼 등기됐다는 얘기는 대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애초부터 있었네. 그러면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었고, 요건 등기돼 있었고, 함께 매수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했는데 요건 아직 미등기니까 갑이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대지가 경매되어, 그러니까 대지가 경매되었으니까 이 저당권 설정은 대지에 대한 거겠죠. 이 갑에 대해서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실행으로 B한테 뭐 넘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땅 주인은 갑인데 아직 건물은 미등기니까 갑의 게 아닌 거죠. 매수한 거긴 하지만. 그럼 갑과 을로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사유자가 서로 다르죠. 이럴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D것은 성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답은 2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뭐야 이렇게 하신 분들이죠. 관습상 무섭다 싶으면 일단 그냥 체크하십시오. 시험장에서 이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생각 잘 안 납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되신 분이 아니고서는 바로바로 생각이 잘 안 나니까 혹시 맞닥뜨리거든 그냥 가볍게 체크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이런 것들은 동일한 소유자가 아닐 때 가장 쉬운 거라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63번 지역권 옳은 것은 역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항하다. 뭐 이건 다 하시는 거죠. 그죠? 요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요전에 요역지는 전부만 된다고 그랬죠. 요전에 예전에가 아니고 요전에. 2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틀렸죠. 뭐냐면 요역지란 것은 요구되는 땅이죠. 승역지란 승인해주는 땅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터주마. 이게 승역지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 위에 있는 거죠. 요역지 위에. 이 땅이 팔리면 A한테 팔리면 요 A 양수인은 요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통행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역지를 팔면 지역권도 같이 가야 됩니다. 특이하게 없는 한. 아예 됐다고 나 그냥 돈 주고 말게 이렇게. 제가 돈 드리고 그냥 알아서 뭐 지상권 설정하든지 할 테니까 뭐 이런 뭐 상황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지역권은 같이 갑니다. 3번 지역권의 존속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아니고 최장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최단은 있죠. 15년 30년 있지만 최장은 없으니까 영구 무한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는 되지 않죠. 토지를 점유하게 한 게 아니라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5번 요역지 공유자 1위는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A, B, C, D, E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지분에 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한 명이 내 지역권 지분을 포기할게. 그럼 이 땅은 이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기 것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전체 토지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니까 다들 잘 맞추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64번 토지 전세권, 토지죠? 옳은 것은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제한이 없다. 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최단 존속기간, 최장 존속기간 건전한 일만 하는 법이라고 했죠? 건전한 일만 하는 법이라고 만들었죠? 건전한 일만 하시라고. 건물 전세권은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의 제한이 있죠. 토지는 없습니다. 장기는 둘 다 있습니다. 10년, 장기 10년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 즉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만 가능하죠. 건전한 일만 하시라니까요. 그런 법이라니까요. 원래 건전일법 그랬죠. 건전일법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를 설정할 때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아니고 장기는 제한이 있지. 틀렸고.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 2번 존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럼 1년으로 한다.
단기는 적용되지 않죠. 틀렸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럼 3번.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이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약정 갱신이죠. 가능하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맞죠? 왜? 장기는 제한이 있으니까. 참 잘 만들었다. 그죠? 요거를 제가 중급이라고 했나? 좀 너무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 다음. 표만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실 때 이게 표를 그리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항상 이 표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라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도표식 정리가 중요한 겁니다.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이될 수가 없다. 이건 좀 어려운 지문이지만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는 토지 전세권자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토지 임대차에 있으니까 이것을 유추해서 그냥 되는 것으로 유추 적용을 인정하는 거죠. 다 되는 것으로. 입법의 미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좀 어려운 문장이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모른다 치더라도 5번.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이게 뭐죠?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에 통지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 장소를 본다? 자동으로 그렇게 하겠다? 말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 이꼴 법정 갱신이죠. 법정 갱신은 토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 중요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뭐 정답은 3번이다. 이게 됩니다.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누구 건물?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그러니까 갑이 건물 소유자죠. 우편으로 했다는 얘기는 대화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격지자 간이다. 그런 거죠. 3억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청약을 하는데 그 회신을 10월 5일까지 요청하였다. 갑의 편지는 갑이 청약자죠. 그래서 청약을 한 날이 9월 14일 발송되었고 그 다음 9월 16일 날 도달되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여기서 해야 되네. 10월 5일 날 이렇게 해서 10월 5일 날까지 회신을 달라 그랬습니다. 갑이 청약한 거고 그래서 14일 날 발송되어서 9월 16일 날 도달되었다. 청약이 보내지고 도달된 거죠. 발송, 도달.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모두 보는 것은 기억 갑이 9월 23일 날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9월 23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여기네 23일. 그때 청약을 철회한다. 청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되는 거죠. 도달 후에는 안 됩니다. 도달 후에는 아예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잃는 것도 아니죠. 이미 효력을 발생했으니까 잃지 않습니다. 그죠? 연약이 돼요. 기억은 틀린 것이고. 그 다음 니은. 을이 승낙자죠. 이걸 잡아야 되죠. 갑은 청약자고 을이 9월 20일 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9월 20일 도달했다. 즉 20일 날 발송해서 언제죠? 9월 22일 날. 참 복잡하죠. 이걸 또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해서 그죠? 자, 20일 날 발송, 22일 날 도달. 하여튼 요것만 잘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발송, 여기서 도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갑과 을의 계약은 9월 20일에 성립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격발승 그랬죠. 격발승. 즉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일단 도달했으니까 기간 내에 도달했다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거죠. 격발승. 격지자 간에 승낙의 통지는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발송주의를 취하고 있다. 했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20일이 되겠죠. 2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틀린 거고. 디귿. 을이 9월 27일 날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 자 조건부의 승낙이죠. 그렇다면 조건을 가하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게 되죠. 맞죠? 그럼 디귿이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 확인할 게 있죠? 틀린 것을 모두 고르나 옳은 것을 모두 고르나. 틀린 겁니다. 이걸 마지막에 잘하셔야 돼. 기역과 니은,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틀린 거 고르는 거. 다행스럽게 디귿이 없네요. 그죠? 그럼 다 풀어놓고 답을 거꾸로 써버리면은 진짜 억울합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자, 그 다음 6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골라라.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다. 이거는 같은 계약이 아니죠. 그죠? 종료해가지고 목적물을 돌려주는 거랑 딴짓해가지고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한 거랑 그래서 손해배상 생긴 거랑은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죠. 그죠? 동시행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니은. 이게 특이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의무의 말소 의무와 벌써 이걸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임대인이 사고 친 거지.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일단 임대인이 먼저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요게 선이행 의무죠. 선이행 의무.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은 안 된다. 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말소하는 거죠. 그럼 디귿. 일단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이니까 그럼 기역,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뭐 기역, 니은 들어가면 안 되면 답은 자동으로 나왔네요. 그죠? 이것이지 뭐. 그죠? 실제 시험은 이렇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다. 공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쓰는 부분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야 우리 이제 확실하게 공유관계 정리하고 니는 네 거, 나는 내 거 완전히 갈아 쓰자 이랬을 때 그때 공유관계 해소로 인해 가지고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하는 서로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뭡니까?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맞죠. 무리합니다. 뭐 이것도 어려울 게 없죠. 그 다음 67번. 정말 쉬운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것은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구한 자, 승낙한 자 두 사람이 당사자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죠. 2번.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없어도 되죠. 특정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3번.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 네가 왜 가지냐고. 당사자도 아닌 놈이. 한마디로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만 기억하면 다 나옵니다. 4번. 낙약자는 승낙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역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서 수익자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낙수 그랬죠. 요낙수 무슨 뭐 미라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안학수 뭐 요약수,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있는 거죠. 요구하죠. 내가 집을 파는데 돈은 얘한테 줄래? 이런 거죠. 라고 요구하니까 그렇게 할게? 이런 거죠. 계약의 당사자이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낙약자는 요역자와의 기본관계, 이게 기본관계죠. 그 요역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얘가 집을 안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낙약자는 돈을 안 주는 거지.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번,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즉 요약자가 얘가 이제 돈을 안 주죠. 집을 넘겼는데 등기를 해주려고 다 준비가 됐는데 얘가 돈을 안 주는 거지. 돈을 안 주니까 뭐 합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그때 얘의 동의가 필요하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익만 받는 사람이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68번. 항상 땅 주인 누구? 갑은 자신의 토지를 했죠. 갑이 땅 주인, 부러운 사람 그랬죠.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을은 변제기 지났음에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게 왜 줬어? 나중에 줘야지. 동시행으로 줘야지. 그죠? 한마디로 돈을 안 주고 있다. 그 말이죠. 돈을 안 주고 있다. 건물이 날아간 게 아니죠? 그러면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고 지체는 반드시
최고가 필요한 거죠. 그죠? 지체는 최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고하고 해제, 물론 이제 정기행위라든지 미리 거절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최고를 해야 됩니다. 정거장에서는 알릴 필요 없지. 정거장에서는 알릴 필요 없지. 정기행위와 미리 거절한 경우. 그러나 최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만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 관련 지문까지 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니은.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적법하게 해제했을 때 엑스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맞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죠? 계약을 해제하면 바로 소멸하고 그래서 등기 청구권, 말소해달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디귿, 을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하고 매도한 다음에 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니까 1번 넘겼는데 2번 해제해버린 거죠. 그럼 병은 뭡니까? 해제하기 전에 삼자죠. 해제 전 삼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해제 후 넘긴 사람은 선의의 삼자만 보호되는 것이고 이렇죠. 물론 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말이 있는 거죠. 등기를 마친 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해제 전에 마치고 나서 해제했으니까 해제 전이니까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상실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 항상 참고할 거.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69번. 어우 쉬어가는 코너다. 계약의 유형 옳은 것은 다 낙성계약이죠. 계약금 계약 같은 거 빼고는 매매계약은 요물 틀렸고 교환계약은 주고받고 대가적 출연이 있죠. 유상이고 증여계약은 다 낙성이고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낙성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은 주고 돈 받으니까 쌍무죠. 편무가 아니고. 정답은 3번. 오, 쉬어가는 코너.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70번. 땅 주인 누구? 갑은 그 소유 X부동산. 갑이 땅 주인. 을과 매매의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의 행사기를 약정하였다. 즉 을이 예약에 대한 완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부터 1년 뒤에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하지는 않죠. 그 일방 예약은 예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 한 때로부터. 장래효죠, 장래효. 이건 뭐 조문에 있는 이야기고 중요한 겁니다. 2번 을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맞죠. 형성권이란 일방 의사 효과 발생입니다.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거죠. 갑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한은 10년으로 단축이 된다. 아니고 이것은 특약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정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단축될 거 없지.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맞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옳은 거네. 그 다음 4번 을이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서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행사 기간은 뭡니까? 제척 기간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됩니다. 고로 법원은 고려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잘 받으시고. 5번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비로소가 아니라 형성권은 승낙 필요 없고 청구권은 승낙이 필요한 거지만 형성권은 승낙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낙 같은 건 필요가 없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까 3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71번 같이 보겠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 우리가 늘 예상하던 바죠.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게. 근데 이걸 중급 문제라고 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인데 우리가 두 문자 코드만 있으면 다 풀리는 거죠. 권리하자에 대한 물건의 하자와 권리의 하자가 있지만
자,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 책임 관련하여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전에 일감이 그러나마 이제 코로나 좀 풀렸으니까 재작년보다 훨씬 좀 낫죠, 그죠? 작년에 일감이 재작년에 배죠. 전에 일감 저해배 그랬죠. 전에 일감 저해배. 자, 매도인 담보 책임은 선의자한테 인정이 되고 악의자한테 인정이 안 됩니다. 악의자도 인정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전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 인정되죠. 그 다음 일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이전할 수 없을 때 대금 감액 청구권 일감이죠. 이게 바로 전해, 일감. 그럼 저해배는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인이 취득할 수 없다. 그럴 때 저당권 실행 때문에 하는 것은 해제권, 손해배상권 다 됩니다. 그래서 해제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매도인 담보 책임은 전일 수용 저 있죠? 전부, 일부, 수량 부족, 그리고 용의권 설정, 저당권. 자,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 용의권 때문에 매수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그때 계약 해지하는 것은 요거는 선의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그래서 리얼을 빼고 나머지는 악의자가 되는 거. 요거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네, 그죠? 저해배. 지금 이거 안 나오고 전해, 일감, 저해까지 나온 거죠. 표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깨알 기출문제 할 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 72번 환매 다시 사오다. 틀린 것은. 이 환매에 대한 문제는 등기법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 민법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환매 특약은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도 동시.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서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 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부수적 계약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3번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핵심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깐 것으로 본다. 맞죠? 4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여기 부동산이 되어 있으니까 맞죠? 부동산이니까 5년. 5번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에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아니고 환매권 행사함으로써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는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소멸시효는 10년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쉬어가는 코너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토지니까 땅이 있으면 그 위에 심었던 수목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나 부속물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증축한 거나 이거 말하는 거죠. 부속물. 구성 부분이냐, 독립된 부분이냐를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닌 것은 토지가 아닌 것은 부속물. 이런 것들. 그다음 74번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고른 것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마지막에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기억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금 지급했어요 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렇겠죠. 원래 보증금은 반드시 주는 건 아닙니다. 마음 좋은 집주인들은 보증금 안 받고 당신 설마 나갈 때 그냥 다 부수고 나가겠어? 보증금 안 받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줬다는 사실은 준 사람이 입증해 준 사람이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사실이니까 임차인입니다. 맞죠?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죠. 그럼 뭡니까? 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으면은 종료하면 보증금에서 그동안 월세랑 까라 할 수 있는데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뭡니까? 그때는 돈을 줘야지. 보증금이란 것은 나중에 집 나갈 때 건물을 파손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도배지를 다 찢어버렸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보증금 받은 거지 월세를 깔라고 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까세요. 그건 별개라니까. 확 까버리고 싶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맞죠? 그다음 디귿.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 점유이므로 맞죠? 보증금을 안 주니까 아직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안 나가더라도 적법한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지.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보증금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원래 나갔으면은 딴 데 가서 월세를 받고 있겠죠? 월세를 내고 있겠죠? 근데 안 나가고 이 집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이 집에 대한 월세는 줘야 되겠지. 부당이득이니까. 그래서 일단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막고 싶으면 뭐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거 신청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가버리면은 월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사 가야 되니까 일단 임차권 등기명 신청해놓고 등기되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의 제도다. 자, 마지막 이제 확인할 거.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거 디귿이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요 기억 니은 꼭 있죠 이거. 사람 간 떨어지게. 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 자 이제 민법 끝났고 특별법 분야에서 원래 특별법은 항상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더 어렵죠. 그 중개사법도 마찬가지죠. 그 실무에 관한 법령을 다들 공부를 안 하죠. 그게 어려운 거지. 이게 다 틀리는 거지. 거기서 점수를 못 따니까 합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민법의 특별법이 요런 것도 다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법도 당연히 관계 있는 것이고 요걸 잘 해두셔야 2차를 붙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셔야 되는데 5개가 있죠. 그 중에서 주임법, 상임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이런 것들은 중개사법, 실무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등기법도 마찬가지. 이것도 명의신탁 같은 거라든지 여기 자주 나오죠. 그죠? 그런 기본 개념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등기 얘기가 있습니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이게 또 가등기가 또 많이 나오니까. 물론 청구권 보전 가등기하고 보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하고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집합건물법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법 외우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포기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이죠. 요거 한 문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한 문제를 포기하는 건데 하필 올해는 2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2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죠. 뭐 2문제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몇 가지 조문만 잘 암기하시면 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그러니까 100개를 하지 마시고 10개만 하시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럼 2문제나 한 문제 답을 맞출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집합 건물에 있는 기본 개념이 있죠. 요 10개. 요거 하시면 등기법 할 때 아주 편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을 등한시하다가 2차 과목 가서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차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임법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항상 민법상 임대차는 그래서 뭡니까? 주택 상가 건물의 말이 안 나오고 주로 토지 이게 나오죠. 토지 임차권. 왜? 주임법에서는 주택이라고 써먹어야 되는 것이고 상가 건물 임차법에서는 상가 건물이라고 써먹어야 되니까 그 민법에서는 이걸 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토지.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그러면은 민법이 적용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업. 다가구라는 것은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 다중주택 이를 말하는 거고 그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아연세 그러죠. 아연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건물을 한 개로 치는 거죠. 그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 즉 다가구가 다세대로 주인이 원래 여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주한 거죠.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은 대항력을 갖추죠. 대항력을. 그런데 그게 다세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각각 독립된 세대로 공동주택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렇게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건물은 계속 그 자리죠. 그러니까 다세대는 처음부터 특정 동호수를 잘 기재해야 되지만 다가구는 땅 번지만 맞으면 됩니다.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대항력 갖고 있었는데 다세대로 바뀌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져버리면 아주 불안하게 되죠. 그죠? 어떻게 말하면 집주인이 장난치는 거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요거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용으로, 일상상신용으로 꼭 기억해 둡시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은.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인도, 주민등록 받으면 대항력, 거기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그때 비로소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소액보증금, 최우선 보증금은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소액보증금은 인도와 주민등록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그것만으로 소액보증금 받을 수 있지만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얘기겠지. 그때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집이 아니라 땅만 경매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 땅을 돈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아주 좋은 점이죠.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지만 경매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점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디귿,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그러니까 자 A가 집주인입니다. B한테 임차를 줬죠. 그랬다가 C한테 넘겼죠. 그럼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대항력이란 것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새로운 집주인한테 나는 임차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새로운 양수인은 뭡니까?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럼 당연히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지. 그런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사를 가버렸다. 그럼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사라진다? 그건 아니죠. 그죠? 양아치입니다. 그죠? 아니, 이 사람이 이사 가는 순간 그럼 나 돈 떼먹어야지? 3억 보증금 떼먹어야지?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임차를 받더라도 B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요 임차주택 양수인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받아서 나가야 되겠죠. 그죠? 보증금 반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 것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아주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은 아까 그렇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상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표시만 나오는데 상실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옳은 거 요거 하고 그죠? 요거 두 개 되죠? 예, 기억력입니다. 이런 실수하지 말기를. 문제는 제대로 풀어놓고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고르면 큰일 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니까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기억력입니다. 그렇게. 그다음 자,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세종시에 사시나 봐. 자랑하고 싶은가 보지? 세종시에 소재하는 갑소유 상가 건물의 1층 점포를 을이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보증금 6억, 월 차임 월 100만 원 임차였고 등기는 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일단 갑의 건물이고 상가 건물. 그럼 상인법은 서울은 9억 이하, 세종시는 얼마?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걸 누가 외우냐고. 저도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5억 4천이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5억 4천. 상인법은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세종시는 5억 4천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실 뭐 불가능합니다. 그죠? 물론 중개사법, 실무법령에서 이런 게 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거기서도 그걸 잘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못 외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9억이라고 했을 때 그럼 9억을 넘어가면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근데 9억을 넘어가더라도 뭡니까? 초과하더라도 상인법에 적용되는 게 있죠. 몇 가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대권 3갱입니다. 대항력, 권리금, 3기 연체, 그리고 갱신. 그리고 추가된 것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휴업하게 되거나 그로 인해 폐업하게 됐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해지. 추가해서 대권 도전은 3번 해. 대권 3갱 해입니다. 요거는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업, 의리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 인싸죠, 인싸. 주임법은 인주고 상가 건물은 인싸입니다. 사업자 등록, 인싸 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문장 자체가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초과하는 경우냐 아닌 경우냐 알아야 되는데 5억 4천을 모르면은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 일단 대항력, 그 다음 니은 을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우확대, 그렇죠? 우확대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또는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죠.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죠. 요 내용도 지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게 문제고 디귿 마찬가지. 코로나법 물론 코로나 기타 등등이지만 등등에 따른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방음이 아니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규정이죠. 그렇다면 대권 3갱 해니까 어차피 기역과 디귿이 따라가고 니은은 빠집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디귿 아니면 니은입니다. 참 머리 잘 썼죠. 기역, 디귿 아니면 니은이라고 참나. 어쨌거나 확률은 줄인 겁니다. 50%로. 5개면은 막 찍어서 맞을 확률이 별로 없는데 50% 줄인 게 어딥니까? 그죠? 그럼 찍으면 하나 맞겠지 뭐. 어쩌다가. 그래서 1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5억 4천억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6억에다가 1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이죠? 그럼 뭐다? 1억이죠? 합치면 7억이죠. 7억이면 넘어가는 거네. 넘어가더라도 뭡니까? 대권 3갱은 적용되는 거지. 그죠? 대항력은 적용되는 거죠. 초과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역, 디귿.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경우를 골라라. 지금 그 말입니다. 초과하지 않았다면 1번이 답인 것이고 초과했다면 3번이 답인 것이고 어쨌거나 50% 줄였으니까 그나마 나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푸는 수밖에 없다. 딱 보는 순간에 세종시란 말이 나오면 그냥 풀지를 마십시오. 그냥 아예. 시간 철철 남으면 그때 푸시라고. 이런 것들은 포기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번 집합건물법 공용부분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기억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사유자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한 명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뭐죠? 자,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청구할 수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제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어떻게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니은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배타적으로 점유를 사용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공용 부분을 혼자 독점해서 사용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 못했죠. 그럼 부당이득이지 뭐. 반환하겠지. 맞겠죠. 이겁니다. 이걸 유추해서 푼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한 문제인데. 디귿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이건 우리가 자주 봤던 거니까. 디귿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는 거, 니은 디귿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뭐 하나 정도만, 디귿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나오면은 그런가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8번 가담법.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죠. 그래서 보전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고 보담 하나이지.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설정자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저당권 비슷한 거니까 물상 보증이 가능하죠. 틀렸고. 2번 귀속 청산에서 처분 청산이 있고 귀속 청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산금 주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죠. 귀속 청산에서 변통이지 그랬죠. 변통이지 변제기 후 변 통지해야 됩니다.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되는데 그때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 아니고 낙장불입이죠. 다툴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3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가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아니죠. 이게 중요하죠. 참 가소롭죠. 가소롭죠. 가소선 그랬습니다. 가담법은 소비대차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선의예자만 보호합니다. 오, 명산이다. 명산. 이쁘다. 산이 이쁘다. 명산이 명산. 산악이 아주 멋있어. 명선악. 명의신탁은 선악 불문 보호. 가담법은 선의자만 보호. 참 가소로운 세상이죠. 가소로운 세상. 가소선. 가담법은 소비대차. 이건 안 됩니다.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담보물권이니까 함께는 양도할 수 있지. 뭐 다 아는 것이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고 저당권처럼 취급되니까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단 담보 가등기일 때. 보증 가등기 말고. 이것도 등기법 볼 때 조심하시고. 자, 정답은 뭐 옳은 것을 고르니까 4번 됩니다. 그다음 79번 명의신탁이죠. 갑은 조세 포탈 목적으로 친구. 자, 친구면은 이런 거 필요 없죠, 사실은. 왜? 배종종,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일때는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만 아니면 유효하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나오면 종중 같은 게 나오면은 조세 포탈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친구면 그냥 무효입니다. 포탈이가 말거나 무효입니다. 그냥. 별로 의미없는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러니까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 얘가 돈을 주네. 병 소유 토지. 땅 주인은 누구? 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좀 받았다. 즉 을은 주어가 있죠. 을은 매수하여 이전받았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병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거죠.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병이 선이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악이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죠. 어쨌게나 저쨌게나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을로부터 이전받은 새로운 사람 정, 명선악,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죠. 자, 틀린 것은 1.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맞죠? 2. 갑,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다면, 이게 중요하죠. 몰랐다면 을은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한마디로 권리를 취득한다. 맞죠? 이게 중요한 거죠. 뭐 1번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3번 을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뭐냐면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죠. 부당이득은 뭐죠? 갑이 돈을 준 거죠. 돈을 줬으니까 이 돈을 안 돌려주면 부당이득이지. 돈에 대해서만.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은 이미 1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그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 지가 준 돈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부동산을 대신 사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니까. 그죠? 부동산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래서 토지하고는 관계없다. 이 중요하죠. 그래서 매매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갑은 을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기하여 X토지에 자, 앞부분은 괜찮은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유치권은 뭐 한다? 그 건물을 수리했을 때 을이 갑의 건물을 수리한 게 아니고 병의 건물을 수리한 게 아니고 건물과 관련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목적물과 결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과는 관계없고 5번 만일 을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니까 갑, 명의신탁자, 을, 수탁자, 땅 주인은 병 넘겨왔다가 다시 정한테 갔다. 정. 양도한 경우에 정이 신탁약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정은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여기 제일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그렇죠. 이겁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그럼 단순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적극 가담. 이중매매 법리가 유추돼가지고 반사회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지.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적극 가담했다면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단순한 악의는 취득하지만 적극 가담은 안 됩니다. 이 말인 거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집합건물법. 또 어려운 내용. 그럼 포기. 이런 거죠. 자, 집합건물법. 옳은 것은 관리인, 관리위원회. 자,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는 항상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관리단이 있죠. 관리단.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지만 이 관리단 아파트 주민들이 전문가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있으면 그 전문가한테 맡기던가 없으면 이 관리할 사람을 모집해야 되겠죠. 그죠? 관리인.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하지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1번.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틀린 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 다음.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해한다. 몇 명? 10인 이상. 이것도 기억합시다. 이거 맞죠? 요건 나중에 등기법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이 있을 때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알겠죠? 그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 답은 나왔네? 옳은 거 끝났네. 나머지는 이거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조문들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죠? 한번 참고로 봐둡시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행위를 할 때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관리위원회를 두었으니까 비록 보존 행위라 하더라도 그때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정도. 한 번 듣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포기지.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감시하는 기구라서 그죠? 관리인이 위원회 위원이 돼버리면 감시가 안 되는 거죠? 있다 아니고 모르셔도 되고 5번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고 부득이할 때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두시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도 저도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공법 할 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우리가 암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걸 강사분들이 어떤 분이 다 기억하고 있다. 별로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뭐하러? 쓸데없이 이런 거죠. 보통 강사분들은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 또 열심히 강의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제끼는 부분이다. 그게 우리가 모두공인에서 주장하는 343 원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합격이 필요한 거니까 너무 택도 아닌 것들은 다 버리자. 그래야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 33회 기출 해설을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2023년 합격하고 싶다면은 모두공인에서 핵기총, 핵심 이론, 기출문제 총정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